저는 동국대학교 사업시스템공학과 서용윤이고요.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TF가 제대로 종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들도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리지 못할 항목들도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원하청 관계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하고 하청 간 또는 이제 도급인간, 수급인 간에 어떻게 역할을 조금 분배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좀 한번 토의해보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원하청이 됐든 도급인, 수급인 또는 도급업체, 수급업체, 협력업체, 협력사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현장에서 쓰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도급이라고 하는 게 왜 하게 되는가를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정대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대에 있어서 한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경영학적으로서 발전된 체계에 있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분업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규모가 거대화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맞춤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분업화 내지 그리고 수요에 따른 어떤 유연화가 기업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급이라는 거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도급을 하느냐, 직접 고용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사실 현대 경영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이는 게 전제에 맞고요. 실질적으로 왼쪽에 어느 기업이 됐든 간에 이제 전방하고 후방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상에 그리고 본인의 본래 산업인지 또는 다른 이종 산업인지에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위치가 어느 한 포인트에 지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 지점에 있어서 최종적인 제품과 산업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기업은 통합 구매, 조달, 용역, 위탁 등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대 경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원하청 내지 도급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사실은 안전 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조달이나 구매 쪽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보험경영 시스템 또는 체제라고 하는 중점법이 오면서 사실상 시행 전에 건설사 등에 대해서 사전조치 같은 것 등에 대한 감독을 들어갔을 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안전과 관련된 규정 내지 또는 관련된 지침 같은 것 등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사실 가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본 거는 구매팀에서 입찰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또 실질적으로 많이 본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산업법 전부 개정되면서 아까 첫 번째 논제에서 마찬가지로 적격 수급인 평가라는 부분과 그 평가와 곁들여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그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 역량을 평가하고 또 최적화 입찰 같은 것 등으로 좀 속된 말로 후려치지 않은지 이제 이런 것 등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서 안전의 체계에 좀 위협을 미치는 경우다. 라는 것이 사실상 안전보험관리 체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사 등을 특별감독했을 때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던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의 어떤 현재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을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현대 경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영 책임자는 당연히 도급을 가지고 본인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비용을 절감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도급과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법률상 이제 도급에 관련된 어떤 지배 운영 관리 또는 어떤 책임 소지를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이제 산업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20년에 산업법 개정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 2022년에 시행된 중점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산업법은 사업장이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인 사업장을 바탕으로 해서 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사내 협력업체라고 하는 수급업체가 됐든 또는 이제 산업법 개정에서 주요하게 추가된 것 중 하나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라고 하는 제77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부 입출 종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 종사자지만 간헐적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납품업체 또는 화물업체들
또 산업법 전부 개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원래 안전보험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보험관리 총괄 책임자가 제조업이 됐든 건설업이 됐든 사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던 거 플러스 사회에서 입출하는 수급업체들의 관리까지도 산업법의 일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중첩법은 왜 생겼을까요? 라고 하는 거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요 안에 있는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라거나 총괄 책임자가 본사의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첩법이 만들어질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례를 보면은 가장 많이 그 중첩법 위반 사고 나오는 게 중첩법 시행령 제4조의 제5호입니다. 한마디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험관리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얼마나 많은 예산과 권한 그리고 평가 체계를 갖췄는지. 그 이유는 당연히 중첩법의 요지가 현장을 바깥에 있는 경영 책임자가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첩법과 관련된 경영 책임자는 이 안에 있던 수급업체뿐만이 아니고 앞서 그 정대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사회 협력업체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관리해야 될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요새 뭐 컨설팅 다니는 쪽을 보게 되면은 요 공장하고 건설 현장 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속 건물들 또는 이제 비생산과 관련된 건물들 또는 이제 공장 내에서도 공장 소속이 아니고 뭐 경영본부 소속의 건물들이 있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게 이제 중첩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도급과 관련된 것 등을 모두 다 포함하는 어떤 사각지대 없는 포괄 범위를 중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어떤 건물이라거나 부속 건물 또는 뭐 기숙사 내지 또 문화시설 이런 모든 것 등을 다 중첩법 안에 포함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범위에서 훨씬 더 넓어진 범위를 이제 중첩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논제는 사실 이제 도급이라거나 원하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급과 또는 원하청 쪽에 있어서 발생하는 재해가 과연 어떤 재해들이 많은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앞서 납품업체 화물 운송자들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납품업체들이 공장 내로 들어오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관련된 차량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최악하고 뭐 차악 이런 걸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개의 사례를 나와서 보면은 외부의 입출자가 우리 근로자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외부의 근로자가 우리의 그 회사 소속의 어떤 차량에 치이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전혀 모르는 제3자끼리 부딪히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 뭐 농담적으로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경우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 오토바이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좀 중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들이 좀 굉장히 넓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면 주문을 하는 것도 이게 도급 위탁 요요 등에 상관없는 거냐라는 것까지 발생하면은 사실은 아닌 게 있지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전통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의 재해인데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라거나 수리 또는 오버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시적인 집중 점검 또는 집중 유지보수 때 이제 좀 대량의 설비, 그 대규모의 설비들을 유지보수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유지보수 수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례 3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내사 종결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에어컨 이제 수리업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에 왔을 때 그럼 대체 책임자가 누군가?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장소적인 의미에서 조금 중첩법상의 좀 그 논제를 좀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첩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말 갖가지 산업재해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중첩법의 범위이고 또는 예전 산업법의 범위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외에 내사 종결될 수 있는 내용인지 좀 굉장히 좀 첨예한 그 논쟁이라거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폭넓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B2B라거나 뭐 B2C라고 하는 어떤 경영 비즈니스 입장에서 1대1로 거래를 하면 좋은데 사실 요새같이 이런 복잡한 경영 시대에서 1대1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죠. 이제 다대다로 하거나 다단계로 하거나 뭐 몇 자가 같이 뭐 얽히고 얽혀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현장은 대부분 다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그 비즈니스고요. 그 안에 있어서도 어떤 건설 기계를 가져올 때 대부분 다 자기 건설 기계를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건설 기계 대여 업체를 통해서 지입 차주들 또는 지입 기사분들을 이제 건설 현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계약의 묘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게차를 지입한다고 했을 때 이 지게차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고용이 대여업체 쪽에 되어 있는지 건설 현장에 되어 있는지 요거는 사실 법적으로 강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여업체 쪽에서 지게차를 소유하고 있고 지게차 이제 기사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하는 쪽은 건설 현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대여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그럼 우리나라는 플랫폼 회사나 중개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아무 책임이 없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조금 확대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3단계보다 더 복잡한 경우가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름이 되면은 저희가 뭐 에어컨도 사고 하겠습니다만은 일반 고객이 에어컨 매장에 가서 에어컨을 사면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라고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삼성이나 LG와 같은 에어컨 매장을 가서 에어컨을 가져온 다음에 자기 화물차에 싣고 직접 가정으로 와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 중처법상 에어컨을 설치하는 저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 어디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에어컨 창고에 가가지고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 본인이 할당받은 에어컨을 자기 차량에 싣다가 사고가 난다 라는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창고를 관리하는 업체가 일부 도급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 가정에 가지고 설치하다가 예를 들어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처벌받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되는 이유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또 사업주적인 위치이자 고용자적인 입지다 보니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업주, 어떨 때는 고용자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 또 중처법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도급하고 원하청은 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상황에 특화해서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라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을 총괄 관리 감독하시는 이제 경영의 기업에 계신 분들은 본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우를 치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그래도 우리가 도급상에 있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조금 제시해 드리는 게 제 발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경영 시스템 상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가장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직과 사내조직, 사내협력업체, 사회협력업체까지 점차 확대되는 이제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부서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뭐 안전이나 시설에서만 했지만 이제는 뭐 인사교육, 뭐 구매, 예산, 법무, 감사 이제 이런 데서도 모두 다 안전 같은 것 등을 같이 협력하거나 또 이제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시대로 오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급사의 사회적 책임이 또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ESG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 뭐 최대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CSDDD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상단의 어떤 완제품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납품받는 그런 업체들, 협력사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이슈 같은 것들, 공급망에 있어서 어떤 노동 환경이라거나 뭐 안전이라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제 그러니까 원청이라기보다는 그 최종 완제품 회사가 그 공급망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사회협력업체까지도 우리가 안전지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상 준처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좀 일부 사업을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기업이 본인들한테 그 납품하는 이제 협력업체들의 어떤 안전 수준도 좀 같이 끌어올려 줘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망 실사법의 하나의 그 사전 단계가 아닐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도급 또는 이제 원청의 역할 범위가 굉장히 안전뿐만이 아니고 품질이라거나 생산 쪽에 있어서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하청 관계는 어쩔 수 없는 현대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준처법이 온 이상 어떻게든 간에 원하청 간의 관계는 잘 살펴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하나 이제 외국의 법을 좀 몇 개 살펴보게 되면은 뭐 영국, 독일, 뭐 일본, 싱가포르 뭐 이런 데들이 원하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법은 이제 일본의 이제 노동안전위생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원하청 관계들은 좀 살펴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하고 조선업이라고 하는 특정 사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원하청 관계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주문자라고 하는 하나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중층도급에 있어서 어떤 중간의 관계수급인에게 원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단 또는 이제 최초도급자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인데 산업법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의 관계수급인도 본인들에게 어떤 원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법으로 만들어두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다 준처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중층도급 관계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도 원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법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하청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 도급의 책임을 조금 분배한 경우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 사업법에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 하청업체가 이제 자영업자냐 또는 생산자냐 공급자냐 또는 장비 설치 해체 조정업자냐에 따라서 그 수급인에 대한 어떤 역할, 안전관리 역할을 좀 법으로 두은 이제 이런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급인 책임만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을 받는 수급업체 입장에서의 안전조치도 법으로 명시했다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언론에 무슨 제가 5년간 도급 관련 제외하고 뭐 판례를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핵심은 아니고요. 그냥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제가 도급 사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어떤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조사 의견서와 관련된 이제 도급 사례 한 50건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다들 뭐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뭐 도급과 관계없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는 부실이 가장 많은 이제 사례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보호구 미제공 또는 미착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급업체 간 의사소통 문제인데 작업지휘자 또는 혼재 작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도급인 책임을 좀 물은 경우가 있게 되겠고요. 다만 작업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업체가 그 임명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간혹 도급인도 같이 혼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서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공동 수급업체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도급을 줄 때 수급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없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수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재 도급이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창호라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회사, 예를 들어 KCC라거나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데들이 가장 큰 사업업체로 들어오고 같이 이제 일부 중소업체들이 수구업체로 들어오는 경우, 이제 이런 공동수구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동수구 협정서를 써가지고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주계약자 이행 방식인지에 따라서 수구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공동이행, 분담이행 뭐 이런 경우들에 따라서 역할 책임 배분이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사업법상 도급인의 책임한테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수급인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 수급업체 문제가 이제 도급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50인 미만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사실 공동 수급으로 들어오는 일부 소규모 업체들도 모두 다 중저법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동 수급업체 컨소시엄 때 계약서를 굉장히 잘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 수급 협정서를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하도급처럼 보이는 수급업체 작업 형태인데, 요거는 뭐 일용직 근로자들이 뭐 막 들어오는 이제 건설업의 경우라거나 이제 다단계 하도급을 이제 원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례도 뭐 재조사 의견서하고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요. 이제 판례는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명시하고 있게 됩니다. 실제 재조사 의견서는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험공단이 그 산업법 위반 사항들을 적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편적인 이 원인을 잡는 데 비해서 판례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보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상에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도급 자원이라거나 도급 목적, 도급 관계를 위주로 판결 근거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도급 자원이라고 하면은 인력이나거나 장비가 과연 누구 소유냐, 예를 들어 인력은 누가 고용했고 장비는 누구 거냐, 이제 이런 걸 봤다는 얘기고요. 도급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급이 일반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도급인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경우, 그리고 도급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중충인지 다수 도급인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몇 가지 경영 책임자라거나 이제 그러니까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가 좀 현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급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판례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소라거나 시설이라거나 장비, 재료, 기술 이제 이런 것 등의 생산 활동을 할 때 과연 어디까지가 도급인 거고 어디까지가 수급인 것인가를 잘 구별을 해서 각각의 소유 자원에 대한 안전관리 역할 책임을 제대로 분리하고 그거를 계약서상에 얼마나 잘 명시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도급을 줄 때도 그냥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와서 이제 수급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존재하고요. 본인들이 시설 같은 걸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인력만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수급업체의 자원 소유의 정도는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그 자원을 잘 분리해서 어디까지 내가 관리하고 어디까지 너가 관리할 것인가 같은 것 등을 조금 나누는 활동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책임이 강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산업법상 또는 중저법상의 현실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각지대 관리에 있어서 이제 기업의 땅 부지에 속하는 한 모든 기업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좀 뒤탈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속지주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경우인 거죠. 한마디로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 등은 무조건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사업주뿐만 아니고 근로자도 이제 생각지 못한 도급인의 관리 범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납품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납품업체 화물차 운전사라거나 아니면 거기에 속하는 어떤 상하역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의 사업주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의 근로자도 쟤네들은 남의 회사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근로자인데도 소속을 나눠가지고 쟤네들은 뭐 위험한 행동을 해도 나는 뭐 별로 관계없지. 약간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사실은 이 산업법이라거나 중천법의 요지를 잘 살려서 수급업체 직원도 내 사업장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관리범이다라고 하는 거를 근로자들에게도 인식시키는 이제 그런 활동들도 경영 책임자들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수급은 방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좀 이제 계약상 역할이라거나 작업 및 장소 범위 또는 책임 소재 같은 것 등을 잘 파악해서 공동수급 협정서를 좀 잘 마련해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급인의 역할 범위를 수급인과 잘 나누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부터 기술 소유까지 해서 도급인의 책임을 좀 산업법상 또는 중천법상 나누는 경우 등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주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아까 도급의 목적에 있어서 전문 도급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없습니다만은 사실 도급을 하는 이유는 크게 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주는 경우겠죠. 물론 많은 경우 뭐 위험에 외주하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위험하니까 준다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도급의 목적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수급업체들에게 전반적인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계획서라거나 어떤 작업지휘자 지정 그리고 작업 표준 같은 것들도 수급업체에게 요구하는 형태의 하나의 계약 진행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적 근거로 보게 되더라도 이제 파견법이라거나 또는 이제 기술진흥법에 있어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하도급을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맡고 있긴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건사법에서 맡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외가 되는 부분이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 그리고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 그리고 상근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되는 건설기계 이용공사 그리고 그 자재를 그러니까 실용신화권이 설정된 자재 그리고 주된공사에 부수되는 종된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건설공사 하도급을 제외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전문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 수급업체가 직접적인 작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도급인보다는 수급인이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하는 방향을 하나의 명확한 방안으로도 제시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음 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좀 경영 책임자들이 일부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수급업체들에게 안전조치 책임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도급 관계에 따라서는 이게 도급업체하고 수급업체가 단독으로 맺은 거냐 아니면 다수로 맺은 거냐 아니면 전문으로 맺은 거냐에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을 산업법상으로 좀 잘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인지를 해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수 수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업체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수급업체 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업체 A가 부른 납품업체 차량하고 수급인 B가 부른 납품업체 차량하고 들어와서 혼재가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제 화물을 상하역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업체 간의 어떤 작업 조정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도급 관계에 따라서 어떤 혼재 작업이라거나 또는 이제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역할을 좀 잘 나누어서 기준을 마련한 뒤에 제 도급인은 어디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둘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싱가포르 사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급을 주는 그 수급업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하나의 안전조치를 이제 그 안전조치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진짜로 모든 거를 다 도급을 맡긴 경우 예를 들어 야 너가 설비도 설치하고 너가 인력도 고용하고 이 모든 장소에 대해서 다 내가 임대주고 너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발주자적인 하나의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탁 생산업체라거나 공급자 또는 이제 뭐 장비 설치업자, 장비 대여업자 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도급인은 그 각각의 수급인의 역할에 따라서 계약상 어떤 안전과 관련된 특수계약 조건 같은 것 등을 명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 어떤 역할을 가진 수급업체냐에 따라서도 안전조치의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 표에 좀 일부 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한 도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거나 플랫폼 종사자, 1인 종사자 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례에 있어서는 납품업체 화물차주 분들의 사고 같은 것 등이 가장 사망재해로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입출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를 필터를 교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뭐 에어컨,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뭐 기타 등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이 생각보다 회사에 많이 입출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하나의 안전의 바운더리로 이제 도급인이 넣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사업장만 벗어나면은 뭐 도의적으로는 좀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하나의 좀 그 관리범위 바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의 안전조치는 결국 그 현장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을 좀 근본적인 방향으로 삼아 두시고 수급업체한테 어떤 그 능력이라거나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좀 서로 역할을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뭐 제가 딱히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 중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품질도 우리가 항상 지속 가능한 품질 개선을 얘기하듯이 안전도 지속 가능한 안전 개선을 얘기하다시피 사실 경영 책임자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첩법이라고 하는 게 계속하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속 가능화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번 토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